내 왼팔은 팔걸이에 얹혀 있었고 3일째 여전히 쑤셨다. 하얀 깁스는 내가 로또에 당첨되어 받은 40억 원을 넘기지 않겠다고 말했을 때 며느리 서지은이 가했던 폭력의 잔혹함을 매순간 되살려주는 상기장이었다. 나는 내가 오랫동안 아이를 키우며 앉아있던 안락 의자에 힘겹게 기대어 있었다. 그 의자에선 늘 민수가 어릴 적 뛰놀던 소리가 떠오르곤 했었는데 정원 쪽에서 다가오는 목소리가 들리자 그 기억들이 산산이 흩어졌다. 순자씨, 문 열어. 복도 쪽에서 민수가 소리쳤다. 누르는 소리와 함께 엘리베이터 앞에 콘크리트가 울리는 듯한 발구르기 소리가 이어졌다. 서지은의 구두 굽은 아파트 복도 타일에 딱딱 소리를 냈다. 이번 주에 두 번째였다. 첫 방문 때는 은행에서 가져온 서류에 내 서명을 강요하다가 깁스가 생기게 만들었다. 그때 팔을 부러뜨렸는데도 그들은 다시 돌아왔다. 가족인 척 그들은 더 이상 가족 방문을 가장하지 않았다. 나는 천천히 안락 의자에서 일어나 왼팔을 몸에 붙이고 몸을 보호하려 했다. 69년을 살아오며 작은 동작 하나하나가 전보다 2배로 힘들게 느껴졌다. 가벼운 발자국 소리에 심장은 북처럼 뛰었다. 누구야? 지금 뭘 원해? 나는 현관문 너머로 물었다. 문을 열고 싶지 않았다. 그동안 있었던 일을 겪고 난 뒤에는 더더욱 문 좀 열어. 고집 센 할머니. 서지은이 반대편에서 소리쳤다. 우리는 진지하게 얘기하러 왔어. 네가 서류에 사인 안 하면 안 가. 목소리에 깃든 신랄함은 내 피를 얼어붙게 했다. 민수가 처음 데려왔을 때 5년 전만 해도 그녀는 상냥하고 예의 바른 척했다. 나를 순자 어머니라고 부르며 친절을 보였을 때 나는 마침내 딸이 생긴 줄 알았다. 그 기억이 아득하게 지나갔다. 나는 오른손으로 문을 열었다. 왼팔은 가슴에 꼭 붙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했다. 민수는 초대 없이 밀고 들어와 나를 옆으로 밀쳤다. 서지은은 뒤따라 들어와 탐욕이 반짝이는 눈으로 거실을 살폈다. 그들은 마치 자기 집처럼 내 거실에 자리를 잡았다. 민수는 내가 은퇴 첫 달에 산 새 소파에 털썩 앉았다. 엄마, 이제 끝내자. 오늘로 정리하자. 그는 나를 보지 않고 낮고 계산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서지은은 5달 임신 중이라고 했다. 그 돈이 필요해. 큰 집 사고, 가게 시작하고, 우리 아이 잘 키우려면 필요해. 명령처럼 들렸다. 민수야, 내가 도울 순 있지만 전부는 줄 수 없단다. 나는 목소리를 떨며 답했다. 40억 원이야. 내 남은 삶을 존엄하게 살 권리도 있어. 문가에 서서 언제든 도망갈 준비가 된 채로 나는 두려움이 피처럼 내 몸을 타고 흐르는 것을 느꼈다. 서지은은 소파에서 벌떡 일어났다. 존엄? 무슨 존엄이야? 순자 씨는 이미 인생 다 살았잖아. 여행도 하고 물건도 사고 즐겼지 않아? 이제 우리 차례야. 그녀는 주먹을 꽉 쥐고 다가왔다. 그 돈은 당신 거 아니에요. 늙은 사람이 그 돈을 어떻게 쓸 건지 몰라. 약이나 허튼 데에 낭비할 거잖아. 그녀의 말은 독이 섞인 칼날 같았다. 나는 차분하려 애썼다. 절반만 가져가라. 20억이면 새 출발하기엔 충분할 거야. 하지만 내 말은 불을 붙인 기름에 더해진 불씨일 뿐이었다. 서지은은 허리를 짚고 내게 얼굴을 들이밀었다. 그녀의 배는 임신으로 붉어져 위협처럼 보였다. 절반으로는 안 돼. 전부 원해. 그녀는 거의 내 얼굴에 대고 소리쳤다. 담배 냄새와 증오가 섞인 숨결이 코를 찔렀다. 민수는 소파에서 일어나지 않았다. 내가 빚어온 희생을 기억하라며 내가 했던 행동들을 나열하는 그의 말들은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엄마, 난 널 위해 희생했어. 16살 때부터 일했고 여행도 못 갔어. 너를 위해서였어. 그의 목소리는 자랑이었고 동시에 비난이었다. 네가 우리를 도와줘야 하해. 그 말들이 내게는 배신의 망치였다. 난 내게 희생을 강요한 적 없어. 난 일 2배로 해서 네가 부족하지 않게 했어. 나는 기억나는 모든 희생들을 하나씩 꺼냈다. 차를 팔고
어머니의 반지를 전당포에 내주고 모리 씨의 청혼도 거절했지. 네가 새아버지를 원치 않았으니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상처를 긁는 통증이었다. 민수는 얼굴을 굳히고 있었다. 서지은은 속에서 터져나오듯 소리쳤다. 부모는 자식을 위해 희생하긴 하지. 하지만 자식도 부모가 늙고 쓸모 없어졌을 때 유산을 받을 권리가 있어. 그녀의 왼손이 내 뺨을 때렸다. 손바닥 소리가 거실에 울렸다. 손가락에 매서운 통증이 내 볼을 태웠다. 민수는 차갑게 다가와 말했다. 엄마, 내 말 잘 들어. 내일 은행에 가서 돈을 내 계좌로 다 이전해. 절반도 일부도 아니야. 전부. 안 그러면 내 남은 삶은 지옥이 될 거야. 그의 협박은 도끼처럼 공기 중에 맴돌았다. 나는 목소리를 모아 말했다. 그럴 수 없어. 난 전부를 넘길 수 없어. 떨리는 목소리였지만 끝까지 버텨보려 했다. 그 순간 서지은은 완전히 이성을 잃었다. 그녀는 한 손으로 내 목을 움켜쥐고 다른 손으로 깁스 낀 팔을 붙잡았다. 고집센 할머니들에게는 우리가 어떻게 하는지 알려줘야지. 그녀는 내 팔을 비틀었다. 깁스가 삐딱하게 제자리에서 움직이며 나는 짐승처럼 비명을 질렀다. 어깨에서 손끝까지 찌르는 듯한 통증이 퍼졌다. 서류에 사인해. 안 그러면 다음엔 다른 팔을 부러뜨려 버릴 거야. 그녀는 날 놓아주고 나는 바닥에 헝겊처럼 쓰러졌다. 민수는 내게서 눈길을 떼지 않았다. 그 눈빛엔 연민의 기미조차 없었다. 내일 오전 10시까지 결정해. 그는 냉정하게 말했다. 그 말이 남긴 것은 차가운 최후 통첩이었다. 나는 바닥에 누워 숨을 고르면서도 이젠 내가 누구에게 기대야 할지, 어디로 도망가야 할지 모르는 어두운 불안 속에 갇혀 있었다. 창밖으로 들리는 도시 소음은 한때 위안이었지만 지금은 먼 세상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그날 밤 나는 깁스를 감싼 채로 천장을 바라보았다. 머릿속엔 민수가 어릴 적 웃던 얼굴과 그를 위해 흘린 수많은 밤눈들이 교차했다. 사랑과 배신의 경계가 어디였는지 이해하려 애썼지만 답은 쉽지 않았다. 내일 아침 10시, 그들의 조건을 들어줄 것인가 말 것인가, 그 생각이 가슴 한구석을 짓눌렀다. 현관문을 쾅 닫고 나가는 소리가 아파트 전체를 흔들었다. 나는 거실 바닥에 쓰러져 어린아이처럼 울었다. 팔은 고통으로 욱신거렸고 뺨은 따끔거렸다. 하지만 가장 아픈 건 마음이었다. 32년 동안 내 삶의 이유였던 아들이 돈 때문에 나를 협박했다. 나를 배신했다. 내일이면 알게 될 거야, 민수야. 네 어머니가 그렇게 무력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나는 눈물을 훔치며 입술의 피를 오른손으로 닦아냈다. 그날 밤은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본 채 눈물이 흘러내렸다. 팔의 통증이 계속 나를 괴롭혔지만 더 큰 고통은 내 아들이 어떻게 이렇게 변했는지를 떠올리는 것이었다. 사랑하던 민수가 돈 때문에 차갑고 낯선 남자가 되어버린 현실이 내 영혼을 무너뜨렸다. 눈을 감자 24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갔다. 민수가 8살이던 해 그의 아버지가 건설 현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 그때 나는 아무런 저축도 도와줄 친척도 없이 어린아이 하나와 남겨졌다.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일하고 밤에는 사무실 청소를 하며 살았다. 새벽 2시에 집에 와서 4시에 일어나 김밥을 싸고 민수를 학교에 데려다 주었다. 민수가 10살이던 어느 추석이 생각난다. 친구들은 모두 선물 받은 새 자전거, 게임기, 명품 운동화를 자랑했다. 하지만 민수는 내가 벼룩시장에서 사온 중고 장난감 자동차 하나만 받았다. 울면서 물었다. 엄마, 왜 산타 할아버지는 내가 원하는 걸 안 주셨어요? 나는 그날 밤 몰래 울었다. 다음 날 남편이 남기고 간 유일한 추억이던 반지를 팔았다. 그리고 민수에게 새 자전거를 사주었다. 자전거를 본 민수의 눈은 별처럼 반짝였다. 엄마, 산타가 절 기억했어요. 그 순간의 포옹은 1000개의 금반지보다 값졌다. 그 후로 우리는 세상에 둘뿐이었다. 민수가 12살에 폐렴에 걸렸을 때는 사흘밤을 꼬박 간호했다.
고등학교 수학에서 낙제했을 땐 과외비를 대려고 2개의 아르바이트를 더했다. 축구부에 들어가고 싶다고 했을 땐 비싼 축구화를 사주려고 저금을 다 털었다. 민수는 자주 말했다. 엄마, 나 커서 돈 많이 벌면 큰 집 사드릴게요. 이제 엄마는 고생 안 해도 돼요. 16살이 되어 처음 편의점 아르바이트 월급을 받아온 날, 그는 자랑스럽게 절반을 내밀었다. 엄마, 이제 내가 생활비 보탤 수 있어요. 그 순간 나는 세상에서 가장 자랑스러운 엄마였다. 민수가 20살이 되던 해, 동네 철물점 사장 박 씨가 내게 청혼했다. 그는 과부였고 자식들도 모두 독립한 착한 사람이었다. 꽃을 사주고 저녁 식사를 대접하며 오랜만에 나를 여자로 느끼게 했다. 어느 주일 교회 예배가 끝난 뒤 그는 떨리는 손에 작은 반지를 들고 말했다. 순자 씨, 제 아내가 되어주시겠습니까? 내 마음은 오랜 고독 끝에 처음으로 설레었다. 하지만 집에 돌아와 민수에게 말했을 때 그는 울부짖으며 말했다. 아빠 돌아가신 지 겨우 10년인데 어떻게 다른 남자랑 결혼을 생각해요? 엄마, 나 버리고 가면 절대 안 볼 거예요. 그 울티마툼 앞에서 나는 산산조각 났다. 결국 다음 날 철물점으로 가서 눈물을 머금고 반지를 돌려주었다. 그는 속삭였다. 민수 때문이군요. 언젠가 그는 후회할 겁니다. 세월이 흐르며 민수는 내 곁에 머물렀지만 무언가 변해 있었다. 더 이상 애정 어린 아들이 아니었다. 집착과 통제의 그림자가 드리웠다. 엄마, 그 립스틱은 너무 촌스러워요. 그 나이에 치마는 웃기잖아요. 그의 말들이 하나하나 내 자존심을 깎아냈다. 5해 전 민수가 서지은을 데려왔을 때 나는 다시 희망을 봤다. 드디어 내 아들에게 다른 세상이 열리고 나는 조금은 자유로워질 거라 믿었다. 지은은 처음엔 상냥했다. 어머님, 김치찌개 정말 맛있어요. 저도 꼭 배우고 싶어요. 그렇게 말하던 그녀는 결혼 후 몇 달 지나지 않아 집안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어머니, 거실이 너무 낡았어요. 저희는 요즘 잡지에서 본 인테리어가 더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그날의 폭력과 협박으로 이어졌다. 내가 믿었던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가족이 아니었다. 내 옷차림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미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음을 느꼈다.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밝은 색치마는 안 입어요. 세련되게 좀 바꾸셔야죠. 서지은이 말하면 민수는 곧장 고개를 끄덕였다. 예전에는 내 편을 들어주던 아들이 이제는 언제나 아내의 편만 들었다. 맞아, 엄마. 지은이 말이 맞아. 좀 현대적으로 바꾸셔야지. 나는 억지로 그들의 요구를 따라 해보았다. 옷도 바꾸고 집안 살림도 바꿨지만 그들에게는 늘 부족했다. 매번 새로운 불만이 나왔다. 더 고쳐야 하고 더 바뀌어야 한다고 했다. 작년에 심장질환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했을 때 나는 드디어 그들이 말하는 가족의 사랑을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랐다. 그러나 민수는 고작 2번, 그것도 지은과 함께 잠깐 들렀을 뿐이었다. 엄마, 일이 많아요. 가게가 바쁘잖아요. 그들의 핑계였다. 퇴원 후 쇠약해진 몸으로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최소한 잠시라도 보살핌을 받을 수 있길 바랐다. 그러나 지은은 차갑게 말했다. 어머니, 저희가 언제나 와서 챙겨드릴 순 없어요. 이제는 혼자 서셔야죠. 다 큰 어른이시잖아요. 그 말은 수술보다 더 깊이 나를 아프게 했다. 그때 나는 깨달았다. 내가 평생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들이 더 이상 나를 어머니로 보지 않는다는 걸. 그는 나를 짐으로, 행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 지은은 결국 그가 내게서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나는 희망을 놓지 않았다. 손주가 태어나면, 부모가 되면 어머니의 사랑이 어떤 건지 알겠지. 나는 스스로를 위로했다. 하지만 그것은 순진한 착각이었다. 지은의 임신은 그들을 부드럽게 만들기는커녕 탐욕과 잔인함을 더 크게 부풀려 놓았다. 깁스 낀 팔과 찢긴 마음으로 침대에 누워있던 그 밤, 나는 비로소 인정했다. 내가 알던 아들은 이미 사라졌음을. 악몽에 시달릴 때 나를 껴안던 그 따뜻한 아이는 죽었고
이제 내 앞에 남은 건 돈만 보는 낯선 남자였다. 민수야, 미안하다. 나는 어둠 속에서 속삭였다. 너를 너무 사랑한 나머지 네가 변해가는 걸 보지 못했구나. 제때 단호히 하지 못해 미안하다. 하지만 무엇보다 내일 내가 할 일을 미리 용서해다오. 새벽 6시 한숨도 자지 못한 채 나는 일어났다. 팔은 여전히 욱신거렸지만 육체의 고통을 이기는 게 있었다. 결심이었다. 주전자에 물을 올려 국화차를 끓이려 했다. 오늘 하루를 치밀하게 준비해야 했다. 물이 끓기를 기다리며 나는 5날 전 지갑 속에 넣어둔 로또 복권을 꺼냈다. 연금에서 남은 2만 원으로 샀던 그 종이 조각. 이번에 10만 원이라도 당첨되면 관절약이나 사야지. 그렇게 생각하며 고른 번호는 세상을 떠난 남편의 생일, 민수의 생일,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었다. 그 번호가 내게 40억 원을 안겨줄 줄은 상상도 못했다. 당첨 결과를 뉴스에서 확인한 순간 나는 충격에 주저앉았다. 10번은 확인하고 나서야 현실임을 믿었다. 눈물이 쏟아졌다. 이제는 좀 편히 살 수 있겠구나. 더 나은 집, 평생 꿈꾸던 제주 여행, 민수와 손주의 미래를 돕는 일까지 수많은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본능적으로 나는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민수야, 믿기지 않을 소식이 있어. 우리 로또에 당첨됐어. 40억이야. 전화기 너머는 잠시 정적이 흘렀다. 이내 배경에서 지은의 환호성이 들려왔다. 민수야, 어머니 당장 모시고 와! 오늘 축하해야지. 그날 밤 그들은 싼 막걸리 한 병과 함께 내 집에 들이닥쳤다. 오랜만에 아들이 나를 세게 껴안았다. 지은은 눈물을 글썽이며 내 손을 꼭 잡았다. 어머니, 이제 아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다 같이 행복해질 거예요. 큰 집도 사고 민수 가게도 하고 꿈꾸던 걸 다 이룰 수 있어요. 나는 그 말을 믿고 가슴이 벅찼다. 마침내 하나 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러나 다음 날 아침 숙취로 머리가 지끈거릴 때 부엌으로 나가보니 민수와 지은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서류를 펼쳐놓고 있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민수는 고개도 들지 않고 말했다. 지은이랑 밤새 계획 다 세웠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기쁨이 아닌 계산이 있었다. 엄마, 봐요. 민수가 종이에 적힌 수치를 내게 보여주었다. 우선 서울 강남에 12억짜리 집을 사고 20억은 내가 하고 싶던 자동차 부품 사업에 투자하고 나머지 8억은 아기 적금으로 넣자.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그럼 나는? 지은과 민수는 마치 내가 바보 같은 소리를 한 듯 서로를 바라봤다. 어머니는 우리랑 같이 살 거예요. 방도 있고 욕실도 따로 드릴게요. 따로 돈이 뭐가 필요해요? 지은은 가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나는 침착하게 답했다. 내 독립도 유지하고 싶어. 가까이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내 건강도 챙기고. 그러자 민수는 계산기를 탁 내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이기적으로 굴지 마. 이 돈은 온 가족을 위한 거지. 엄마 혼자 쓰라고 주신 게 아니야. 민수야, 이건 내가 산 복권이야. 내가 당첨된 돈이지. 물론 너희랑 나누고 싶지만 나도 내 계획이 있어. 내 말이 끝나자 지은의 얼굴이 순식간에 일그러졌다. 순자 어머니, 지금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은 우리에게. 내 혈관 속을 얼어붙게 하는 목소리로 서지은이 소리쳤다. 우린 아직 젊어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아요. 어머니는 이미 좋은 시절 다 누리셨잖아요. 이 돈은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기회예요. 그 말은 내 뺨을 때리는 듯했다. 민수는 반박하지 않았다. 그는 아내의 말마다 고개를 끄덕이며 뒷받침했다. 엄마, 생각해보세요. 민수는 억지로 상냥한 표정을 지으며 내 손을 잡았다. 엄마는 이제 69이에요. 아들을 키우셨고 할 일을 다 하셨죠. 이제는 우리 차례예요. 지은이가 임신했으니 우리 아이의 미래를 지켜야 하지 않겠어요? 그 말은 칼처럼 날카롭게 내 마음을 찔렀다. 내 남은 삶을 존엄하게 살고 싶다는 소망이 그렇게 늙은이의 변덕으로 치부될 일이던가. 내가 연금에서 떼어산 복권으로 얻은 돈인데
그걸 어떻게 쓰는지 결정할 권리조차 없는 건가? 민수야, 내가 절반은 줄 수 있어. 20억이면 새 인생 시작하는데 충분하잖니. 하지만 지은은 화산처럼 폭발했다. 절반은 필요 없어요. 전부 다 필요해요. 우리 아들은 가난한 할머니가 던져주는 부스러기를 받으며 자라지 않을 거예요. 그녀의 눈에는 분노가 번쩍였다. 당신은 이미 결혼도 했고 아들도 키웠고 집도 있었잖아요. 이제는 내 차례예요. 지은아, 제발 진정해. 나는 달래려 했으나 민수는 곧장 아내의 편에 섰다. 아니야, 엄마. 지은 말이 맞아. 요즘 세상에 가정을 꾸리는 게 얼마나 힘든데. 집값, 식비, 교육비, 의료비까지. 40억이면 우리 아이가 고생 없이 자랄 수 있잖아요. 그럼 나는 너희 집에 얹혀 살며 구걸하듯 살아야 하니? 내 목소리는 떨렸다. 민수의 표정은 차갑게 굳어졌다. 엄마 인생은 다 살았어요. 집도 있었고, 결혼도 했고, 독립도 했죠. 이제는 우리 인생을 살 차례예요. 그 순간 나는 모든 게 연극이었다는 걸 알았다. 어제의 웃음과 포옹, 다정한 말들은 다 내가 저항하지 않고 돈을 내놓게 만들려는 속임수였다. 민수와 지은에게 나는 가족이 아니라 40억으로 가는 걸림돌이었다. 난 어떤 서류에도 사인하지 않을 거야.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 돈은 내 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쓸 거야. 도와줄 순 있어도 전부를 줄 수는 없어. 지은은 튀어오르며 얼굴을 일그러뜨렸다. 이기적인 늙은이, 우리가 당신한테 뭘 못해줬다고 그래요? 뭘 해줬다고? 나는 믿을 수 없어 되물었다. 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고작 2번 찾아왔을 뿐이잖아. 장 보는데 힘들다 했을 땐 바쁘다며 모른 척했고 내 생일에는 잊어버렸잖니. 민수는 차갑게 다가왔다. 엄마, 이건 협상이 아니야. 좋게 줄 건지 아니면 힘들게 줄 건지 엄마가 정해. 그 협박은 독처럼 공기 속에 흩어졌다. 지은은 배를 어루만지며 비웃는 듯 웃었다. 마치 전쟁의 전리품이라도 된 것처럼. 민수야, 넌 지금 나를 협박하는 거니? 나는 차마 믿기지 않아 물었다. 내 존재 이유였던 아들이 돈 때문에 날 위협하고 있었다. 협박이 아니라 현실이에요. 이 돈은 우리가 가질 거예요. 엄마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날 오후 그들은 은행 서류를 들고 내일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떠났다. 나는 부엌에 홀로 앉아 멍하니 상황을 곱씹었다. 내가 온전히 사랑으로 길러낸 아들이 내 행복까지 포기하며 키운 그 아들이 이제는 날 협박하고 있었다. 한때 나를 어머니라 부르며 정답게 웃던 며느리조차 이제는 욕설과 위협만 퍼부었다. 나는 서랍에서 낡은 공책을 꺼냈다. 그리고 이름, 날짜, 대화 내용, 복권에 당첨된 이후로 벌어진 모든 일을 적기 시작했다. 날카로운 말 한마디, 협박의 눈빛, 경멸의 몸짓까지 빠짐없이 기록했다. 너희가 더럽게 나온다면 나도 방법을 알지? 나는 마지막 줄을 적으며 속삭였다. 이제 곧 알게 될 거야. 네 어머니가 그렇게 만만한 늙은이가 아니라는 걸. 찬 국화차가 식어 있었지만 내 가슴에는 불길 같은 결심이 타오르고 있었다. 어제가 끝날 무렵 집안은 무덤처럼 고요했다. 평생 살아온 이 집이 이제는 감옥처럼 느껴졌다. 민수를 찍은 사진 속 웃는 얼굴들이 날 비난하는 것 같았다. 5살의 아이, 졸업식장의 소년, 결혼식장의 청년. 그는 언제부터 내 적이 된 걸까? 나는 옷장 뒤에서 오래된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수년간 모아둔 영수증과 서류들이 있었다. 하나하나 확인하다가 배신의 흔적을 발견했다. 작년 심장 수술 영수증, 모든 비용은 내 이름으로 내 보험과 저축으로 처리했었는데 민수는 마치 자신이 다 부담한 것처럼 사람들에게 떠벌렸다. 지은은 SNS에 우리 저축을 다 써서 어머니를 살렸다 라며 자랑하고 있었다. 거짓말 위에 거짓말을 쌓으며 그들은 희생적인 자식인 척 이미지를 만들고 있었다. 전기, 수도, 가스, 요금 늘 내가 내왔지만 주변에는 민수가 다 부담한다고 말해왔다.
장보기, 약값, 집수리까지 모두 내 연금으로 해결했는데도 세상은 민수를 효자라 불렀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공책에 마지막 줄을 적었다. 내일 모든 게 달라질 거다. 나는 침대 위에 흩어진 서류들을 바라보며 망견히 앉아 있었다. 민수가 실직했을 때 도와준 300만 원, 지은이 불임 치료를 받겠다며 빌려간 500만 원, 차 계약금을 돕겠다고 건넨 200만 원. 그 어떤 돈도 갚아본 적이 없었다. 돈 이야기를 꺼낼 때마다 가족끼리 왜 그래요? 라며 나를 죄인처럼 만들었었다. 하지만 가장 가슴을 찢은 건 3년 전 심장병 진단을 받고 작성했던 유언장이었다. 집, 적금, 할머니가 물려주신 반지까지 모든 걸 민수와 지은에게 남기기로 했던 서류. 그들이 노년에 나를 돌봐줄 거라 믿고 사랑 속에서 생을 마감할 거라 생각했던 나의 순진한 믿음이 거기에 담겨 있었다. 나는 종이들을 주워들며 하나하나 맞춰보았다. 드문 방문, 늘 반복되는 변명, 병원에 함께 가주지 않던 태도, 어머니 집은 혼자 살기엔 너무 크잖아요. 라던 무심한 말들. 전부 다 오늘을 위한 포석이었다. 2달 전 내가 거실 안락의자에서 잠든 척하고 있을 때 들었던 대화가 떠올랐다. 저 늙은이만 죽으면 이 집 팔아서 더 좋은 아파트로 갈 수 있어. 지은의 목소리. 조금만 참아. 오래 못 버틸 거야. 민수의 웃음. 그날 나는 들은 걸 숨겼다. 하지만 그 말들은 쇠낙인처럼 내 뇌리에 남았다. 그들은 내가 죽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기다릴 필요조차 없어진 것이다. 복권에 당첨된 지금 그들은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돈을 빼앗아 쓰고 싶어 했다. 나는 다시 결심하며 부엌으로 내려갔다. 당첨 이후 내가 적어 내려간 공책을 펼쳤다. 날짜, 대화 내용, 목격자, 이름까지 세세하게 기록했다. 은행 서류를 들고 와 사인을 강요했던 첫 방문, 당신은 이미 인생 다 살았다. 라던 지은의 독설, 엄마 의무는 다 주는 거야. 라며 냉정하게 말하던 민수, 그리고 내 팔을 꺾던 지은의 손길까지 빠짐없이 적었다. 그리고 전화를 걸었다. 옆집에 사는 혜진 씨였다. 50대 초반의 이혼 여성으로 반년 전 이 아파트에 이사 온 뒤 자주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던 이웃이었다. 혜진 씨, 늦게 전화해서 미안해요. 지금 좀 와줄 수 있을까요?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그녀는 10분도 안 되어 내 집에 도착했다. 내 팔에 깁스를 본 순간 놀란 눈으로 물었다. 어머님, 이게 어쩐 일이에요? 나는 더는 거짓말을 하지 않았다. 지은이가 부러뜨린 거예요. 내가 복권 당첨금 전부를 안 주겠다고 하니까. 혜진은 충격에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어머니를 때렸다고요? 나는 모든 걸 털어놓았다. 협박, 폭행, 내일 은행에 억지로 끌고 가려는 계획까지. 혜진의 눈에는 공포와 분노가 뒤섞였다. 경찰에 신고하세요.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이에요. 하지만 나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경찰은 내 말을 믿지 않을 거예요. 민수는 거짓말을 너무 잘해요. 내가 나이 들어서 헷갈린 거라고 둘러댈 게 뻔해요. 그럼 어머니는 어떻게 하실 건데요? 그녀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물었다. 나는 눈을 똑바로 마주보며 말했다. 내가 더 똑똑해질 거예요. 그들이 이겼다고 착각하게 두고 결국 어머니를 배신한 대가가 어떤 건지 알게 해줄 겁니다. 나는 그녀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다. 내 부상 사진을 찍어줄 것, 내일 민수와 지은이 올 때 증인이 되어줄 것,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경찰에 증거를 넘겨줄 것. 우리는 내 깁스 낀 팔과 목의 멍, 뺨의 자국을 사진으로 남겼다. 이건 증거예요. 지금 경찰에 안 가도 나중에는 반드시 필요할 거예요. 혜진은 단호하게 말했다. 그날 밤 그녀가 돌아간 후 나는 잠을 포기한 채 리스트를 만들었다. 갚지 않은 빈 목록, 나를 속이며 떠벌린 거짓말 목록, 나를 무시하고 모욕했던 순간들. 그리고 또 다른 목록, 내 진짜 자산들. 은행 금고에 보관한 복권, 내 이름으로 된 집, 평생 일해서 마련한 연금과 저축,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살아온 세월이 남긴 경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을 키워온 69년의 인생, 고된 노동 속에서도 살아남은 힘, 그리고 이제야 진실을 꿰뚫어 본 눈. 그게 내가 가진 무기였다.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내일은 그들이 원하는 겁먹은 늙은이처럼 보이겠지. 하지만 끝내 웃는 건 내가 될 거야. 그리고 또 하나의 밤이 잠들지 못한 채 흘러갔다. 나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소를 지었다. 기쁨의 미소가 아니라 결심의 미소였다. 존엄을 지키기 위해 싸우기로 한 여자의 미소였다. 아침 7시 나는 단정히 옷을 차려입었다. 밤새 한숨도 자지 못했지만 머릿속은 맑았다. 가장 아끼던 검은 한복 원피스를 입고 멍 자국과 다크서클을 감추기 위해 꼼꼼히 화장을 했다. 오늘은 어떤 순간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했다. 국화차 대신 진하게 탄 인삼차를 천천히 마시며 마지막 식사처럼 음미했다. 8시 반, 초인종이 울렸다. 약속한 대로 이웃 혜진 씨가 증인이 되어주기 위해 찾아왔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어머니? 그녀가 마지막으로 물었다. 괜찮아요. 아니, 꼭 해야만 해요. 나는 오히려 평온한 목소리로 답했다. 9시 정각, 민수와 지은이 도착했다. 두 사람은 마치 잔치를 가는 듯 고급 옷차림을 하고 있었다. 지은은 비싼 원피스를 입었는데 아마도 훔친 돈으로 살 수 있을 거라 기대하며 준비한 옷일 것이다. 민수는 가죽 서류 가방을 들고 억지 미소를 지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엄마. 은행 갈 준비 되셨죠? 지은은 애교 섞인 목소리로 날 껴안았다. 어머니, 현명한 선택하셨어요. 이제 모든 게 잘 풀릴 거예요. 나는 고개를 숙이며 속으로는 거짓말을 했다. 그래, 얘들아. 내가 너무 욕심을 부렸지. 이제 너희가 알아서 해라. 그들은 이겼다고 생각한 듯 은밀히 눈빛을 교환했다. 차 안에서 민수는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지은은 들뜬 목소리로 강남에 새 아파트 사고 민수 가게 열고 새 차도 사야지 라며 꿈같은 계획을 늘어놓았다. 나는 뒷좌석에서 묵묵히 듣기만 했다. 그들의 탐욕스러운 언행 하나하나를 머릿속에 새기며 훗날 증거로 삼을 생각이었다. 은행에 도착하자 민수는 서류 가방에서 노란 표시가 된 계약서를 꺼냈다. 엄마, 여기만 사인하시면 다 끝나요. 서류를 직접 읽어봐도 될까? 나는 일부러 모르는 척 물었다. 지은은 곧바로 짜증을 냈다. 어머니, 그냥 형식적인 서류예요. 민수가 다 확인했으니 사인만 하시면 돼요. 그러나 나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었다. 시간을 끌어야 했다. 마침내 시계가 10시 반을 가리켰을 때 나는 은행 직원에게 속삭였다. 사인하기 전에 개인적으로 확인할 게 있어요. 직원은 정중히 안내하며 나를 별도 사무실로 데려갔다. 두 사람은 대기실에 남겨졌고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나는 사무실에서 모든 진실을 밝혔다. 저 사람들은 제 아들을 가장한 협박범입니다. 어제 며느리가 제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깁스를 보여주고 혜진 씨가 찍어둔 사진들을 내밀었다. 직원은 경악했다.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경찰을 부를까요? 아직은 아닙니다. 하지만 제 돈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그 후 20분 동안 나는 움직였다. 총 40억 중 35억을 내가 새로 개설한 비밀 계좌로 이체했다. 나머지 5억은 기존 계좌에 남겨두었다. 그래야 즉시 의심하지 않을 테니까. 그리고 보안 경고와 비밀 코드까지 설정해 두었다. 모든 준비를 마치고 대기실로 돌아갔을 때 두 사람은 내 얼굴만 쳐다보았다. 엄마, 다 된 거죠? 민수가 조급하게 물었다. 그래, 아들아. 그냥 절차가 궁금해서 물어본 것뿐이야. 나는 일부러 어수룩한 척 대답했다. 직원은 계좌 잔액을 확인하며 말했다. 현재 잔액은 5억 원입니다. 정적이 흘렀다. 뭐라고요? 분명 40억이 있어야 하는데. 지은이 외쳤다. 민수의 눈빛은 피로 물든 듯 벌겋게 달아올랐다. 엄마, 돈 어디 있어요? 나는 멍한 표정으로 대답했다. 내가 알 길이 있니? 직원분이 5억이라잖아. 지은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돈 옮겼죠. 우릴 속인 거죠.
은행 고객들의 시선이 한꺼번에 몰렸고 직원은 즉시 보안팀을 호출했다. 민수는 내 팔을 세게 움켜쥐었다. 엄마, 지금 당장 말해. 나머지 돈 어디 있어? 팔이 저렸지만 나는 끝내 미소를 잃지 않았다. 이제는 내 차례였다. 나는 순진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다. 민수야, 왜 이렇게 세게 잡니? 난 무슨 돈인지 모르겠구나. 은행 직원분도 분명히 5억 있다고 했잖니? 그때 은행 경비원이 다가왔다. 여기 무슨 문제라도 있습니까? 지은은 거의 발작하듯 소리쳤다. 이 늙은 여자가 우리 돈을 훔쳤어요. 이건 가족의 돈이에요. 숨길 권리 따윈 없어요. 은행 안에 그녀의 고함 소리가 메아리쳤다. 직원이 단호히 나섰다. 두 분, 지금 당장 나가주시지 않으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민수는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된 걸 깨닫고 내 팔을 놓았다. 좋아요. 오늘은 물러갑니다. 하지만 이게 끝인 줄 아세요, 네 엄마. 그들이 허겁지겁 서류를 챙겨 나가는 동안 나는 겁먹은 척 떨리는 목소리로 은행 직원에게 물었다.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아닙니다, 어르신. 잘못하신 건 없어요. 돈은 안전합니다. 유리창 너머로 본 아들과 며느리는 주차장에서 서로를 향해 고함을 치며 손짓했다. 지은은 분노로 팔을 휘두르고 민수는 두 손으로 머리를 쥐어뜯었다. 백만장자가 되어 나갈 줄 알았던 그들이 빈손으로 쫓겨난 것이다. 나는 15분 정도 더 은행에 머물렀다가 택시를 잡아타고 집으로 돌아왔다. 창밖을 보며 며칠 만에 처음 미소가 번졌다. 계획의 첫 단계는 완벽히 성공했다. 두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본색을 드러냈고 내 돈은 안전하게 지켜졌다. 하지만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되는 것이다. 정고가 되기 전 집에 도착했을 때 나는 이미 확신했다. 분노와 절망에 휩싸인 민수와 지은은 곧 다시 올 것이다. 절박한 사람은 실수를 저지르고 나는 그 실수를 기다리고 있었다. 거실 안락의자에 앉아 휴대폰을 손에 쥔 채 혹시라도 혜진 씨나 경찰에 전화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 대비했다. 예상대로 오후 1시 민수의 차가 집 앞에 급정거하는 소리가 들렸다. 현관은 두드리지도 않았다. 몇 년 전 응급 상황에 대비하겠다. 라며 받아간 여분의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왔다. 엄마, 어디 있어요? 민수의 고함. 지은의 구두 굽은 바닥을 박살내듯 쿵쿵 울렸다. 나는 조용히 안락의자에 앉아 있었고 그 모습을 본 두 사람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졌다. 돈 어딨어? 지은이 허리에 손을 얹고 소리쳤다. 무슨 돈 말이니? 은행 계좌엔 5억 있다고 직원분이 말해줬잖아. 나는 다시 모르는 척했다. 민수는 우리 집을 맴돌며 머리를 쥐어뜯었다. 엄마, 날 바보로 아세요? 분명 돈을 옮겼잖아요. 난 그런 은행 일이나 컴퓨터는 전혀 몰라. 요즘 뉴스에 나오는 해커들이라도 훔쳐간 게 아닐까. 나는 달콤하게 거짓말했다. 지은은 땀 냄새와 향수 냄새를 뒤섞으며 바싹 다가왔다. 거짓말하는 늙은이, 지금 당장 돈 어디 숨겼는지 말해. 그녀가 다시 내 부러진 팔을 잡으려 하자 나는 재빨리 일어나 외쳤다. 만지지 마라. 네가 그 팔을 부러뜨렸을 때 얼마나 아팠는지 알아? 민수는 순간 굳어섰다. 뭐라고? 팔이 지은이 때문에 부러졌다고. 엄마는 욕실에서 넘어졌다고 했잖아. 나는 실수한 걸 깨달았지만 오히려 역이용했다. 넘어진 건 맞다. 하지만 네 아내가 날 밀어서 그런 거야. 거짓말이에요. 지은은 새빨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리쳤지만 민수의 표정은 잠시 흔들렸다. 혹시나 내 아들이 잠깐이라도 인간적인 마음을 되찾을까 기대했지만 그의 대답은 내 가슴을 산산히 부셨다. 엄마 잘못이잖아요. 고집만 부리지 않았어도 이런 일은 없었어. 난 상관없어요. 중요한 건 돈이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 아들은 이미 죽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눈앞에 있는 건 낯선 괴물일 뿐. 돈을 말하지 않으면 매일 와서 괴롭힐 거예요. 당신의 마지막 세월을 지옥으로 만들어주지. 지은의 협박. 그러나 나는 미소를 지었다.
더는 연기할 필요가 없다는 안도감 때문이었다. 맘대로 해라. 난 은행에서 본 5억 말고는 가진 게 없어. 민수가 주먹을 움켜쥐고 다가왔다. 나는 맞을 준비를 했지만 그는 멈췄다. 이웃들이 들을까 두려웠던 것이다. 좋아요, 엄마. 그럼 법적으로 가죠. 빌려준 돈, 병원비 다 청구하겠습니다. 지금 변호사에게 전화할 거예요. 그래, 좋아. 경찰도 같이 부르지 그러니? 나는 의연하게 답했다. 내 침착함은 그들을 미치게 했다. 지은은 집안을 뒤지기 시작했다. 서랍을 열고 종이를 쏟아내고 가구를 밀치며 어디 있을 거야? 늙은이가 감히 40억을 숨길 수 있을 리가 없잖아. 그만둬라. 내 물건 건드리지 마. 나는 단호히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민수도 합세해 책상과 편지까지 뒤졌다. 그때 그들은 내 공책을 발견했다. 복권 당첨 이후 그들이 내게 한 모든 일을 기록해둔 노트. 민수는 비웃듯 큰 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지은이 어머니한테 이미 인생 다 살았다고 소리친 거, 내가 엄마 의문이 돈 다 주라고 말한 거, 그리고 지은이가 팔 꺾은 거. 하하, 이거 봐라, 지은아. 지은은 내 공책을 낚아채더니 찢어버리며 소리쳤다. 이 미친 늙은이가 우리 욕을 지어내고 있어. 이걸로 동네 사람들한테 우릴 모함하려는 거야. 공책 조각들이 바닥에 흩날렸다. 하지만 그들은 몰랐다. 모든 사본은 이미 옆집 혜진 씨 집에 안전하게 보관되어 있다는 걸. 엄마, 오늘은 가지만 내일도, 모레도, 매일 올 거예요. 결국 다 말하게 될 겁니다. 민수가 조각난 종이를 주워들며 으름장을 놓았다. 문을 나서던 지은은 돌아서서 악의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아, 그리고 깜빡할 뻔했네요. 벌써 온라인 카페랑 카톡방에 올렸어요. 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됐는데 돈을 숨기고 있다고. 동네 친구들이 여전히 어머니랑 말이나 섞을까요? 다들 수전노라 손가락질하겠죠. 그들이 떠난 뒤 집은 엉망이었지만 내 마음은 오히려 더 단단해졌다. 나는 찢어진 공책 조각들을 모아 봉투에 담았다. 찢겨도 증거는 증거였다. 그리고 다음 단계를 고민했다. 나는 오랜만에 휴대폰을 켜고 동네 온라인 카페를 확인했다. 역시나 지은이 올린 사진과 글이 있었다. 시어머니가 로또 40억에 당첨됐지만 가족을 돕지 않으려고 숨기고 있다. 손주가 좋은 집에서 자라길 바라지 않는다. 댓글에는 친척이며 지인들이 나를 욕하는 말들로 가득했다. 그러나 이제는 신경 쓰지 않았다. 나는 평생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아왔고 그 결과가 배신과 고통뿐이었으니까. 마음대로 생각하게 둬라. 곧 진실이 드러날 거다. 나는 중얼거리며 폰을 닫았다. 그날 오후 나는 새해 전 유언장을 쓸 때 받아 적어둔 변호사의 번호를 꺼냈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급히 뵙고 싶은 일이 있습니다. 가족에 의한 협박 문제예요. 다음 날 오전 9시에 만나기로 약속했다. 밤새 나는 증거들을 정리했다. 혜진 씨가 찍어준 부러진 팔 사진, 찢어진 공책 조각, 갚지 않은 돈의 영수증, 온라인에 퍼진 거짓말 캡처본까지 모두 한 폴더에 넣었다. 다음 날 서울 서초동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김 변호사는 진지하게 내 말을 들었다. 사진을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이건 명백한 가정폭력입니다. 충분히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저는 누구를 감옥에 보내고 싶진 않아요. 제 돈과 제 평안을 지키고 싶을 뿐이에요. 하지만 그들이 한 일에는 반드시 책임을 지게 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방패로 쓰는 거지 칼로 쓰는 건 아니군요. 나는 그 자리에서 여러 문서에 서명했다. 필요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접수되는 폭행, 협박 고소장, 접근 금지 명령서, 그리고 무엇보다 새로운 유언장. 민수와 지은의 상속권을 전부 박탈하고 싶습니다.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을 가족에게 버림받은 노인을 돕는 단체에 기부하도록 해주세요. 김 변호사는 나를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참으로 용기 있는 결정을 하셨습니다. 아드님은 어떤 어머니를 잃고 있는지 전혀 모르고 있군요. 이후 나는 은행으로 가 남겨둔 35억이 담긴 새 계좌를 신탁 처리했다.
제가 죽으면 이 돈은 서울의 요양원과 복지시설로 자동 기부되게 해주세요. 은행 직원은 놀란 듯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습니까? 가족분들이 계실 텐데요. 나는 멍 자국 사진을 보여주며 말했다. 그들은 이미 내가 무슨 의미의 가족인지 증명했어요. 이 돈은 진짜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이게 할 겁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오랜만에 마음이 가벼워졌다. 처음으로 상황을 완전히 통제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돈은 안전했고 법적 보호도 받았다. 이제 남은 건 그들이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걸 지켜보는 일뿐이었다. 예상대로 다음 날 민수는 낯선 두 남자를 데리고 찾아왔다. 한 명은 서류 가방을 든 변호사처럼 보였고 다른 이는 사설 탐정 같은 인상이었다. 나는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다가 문을 체인으로 걸고 열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민수가 가식적인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여기는 제 변호사 박 변호사님이에요. 우리 부부가 어머니 돈을 받을 권리에 대해 설명해 주실 겁니다. 박 변호사는 자신만만한 태도로 고개를 숙였다. 어르신, 상속 조기 분할 법률에 따라 직계 가족은 어머니의 당첨금 중 80%를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법이 그렇습니다. 나는 겁먹은 듯 일부러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정말? 그렇게 해야 하나요? 내가 원치 않아도 그 돈을 줘야 하는 건가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히 말했다. 그렇습니다. 법은 명확합니다. 거부하실 수 없습니다. 나는 한숨을 쉬며 체인을 풀고 문을 활짝 열었다. 법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겠지요. 들어와서 얘기합시다. 민수는 승리한 듯 미소를 지었고 지은은 의기양양하게 따라 들어왔다. 나는 부엌에서 커피를 내리며 그들의 속삭임을 들었다. 내가 뭘 했어? 변호사만 데려오면 바로 굴복할 거라고. 이런 무지한 노인네들은 법 얘기만 나오면 벌벌 떨지. 나는 커피 트레이를 들고 와 그들 맞은편에 앉았다. 마치 패배한 노인처럼 힘없는 표정을 지으며 말했다. 박 변호사님, 제가 어떤 서류에 서명하면 되나요? 그는 서류 가방에서 제법 그럴듯한 문서를 꺼내 보이며 설명했다. 이건 의무적 양도 계약서입니다. 사인만 하시면 법적 문제는 피하실 수 있습니다. 나는 서류를 꼼꼼히 읽는 척하며 천천히 물었다. 그런데 이 문서엔 법원의 직인이 없네요. 정식 문서라면 있어야 하지 않나요? 그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 그건 나중에 판사 앞에 제출할 때 찍히는 겁니다. 그럼 변호사 등록번호 좀 알려주시겠어요? 기록해 두고 싶어서요. 그는 말끝을 흐리며 더듬거렸다. 지금은 번호를 안 갖고 와서. 민수의 얼굴에 불안이 스쳤다. 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책상 위에 놓인 전화를 집었다. 내 변호사한테 확인해 보겠습니다. 법을 제대로 지키고 있는지 알아야 하니까요. 스피커폰을 켜고 김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변호사님, 혹시 당첨금을 직계 가족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법이 있습니까? 그런 법은 전혀 없습니다. 누구도 억지로 돈을 뺏을 수는 없어요.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가짜 변호사는 황급히 서류를 챙기며 문 쪽으로 달려갔다. 제가 착각했나 보네요. 다음에 문서를 제대로 준비해서 오겠습니다. 민수와 사설 탐정만 남았다. 나는 아들을 향해 차분히 말했다. 네가 지금 한 짓은 사기다. 가짜 변호사와 위조 문서를 들고 온 건 명백한 범죄야. 민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엄마, 난 몰랐어요. 지은이가 인터넷에서 찾은 사람이라서. 그만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다시 귀찮게 하면 내가 가진 증거를 전부 쓸 거다. 그들은 말없이 떠났지만 끝이 아님을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오후 나는 김 변호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이제 고소장을 접수합시다. 증거는 충분합니다. 마침내 나의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된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경찰 2명이 찾아와 접근 금지 명령서를 전달했다. 순자 어르신, 이 명령으로 인해 아드님 민수 씨와 며느리 지은 씨는 앞으로 200m 이내로 접근할 수 없습니다. 위반 시 즉시 체포됩니다. 경찰이 떠난 지 2시간도 안 되어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다. 민수였다. 번호를 바꿔가며 전화를 걸어왔지만 나는 받지 않고 음성 메시지만 저장했다. 엄마, 제발 전화 받아요. 변호사랑 경찰 빼고 우리끼리 해결합시다. 이건 배신이에요. 내가 엄마 위에 뭘 했는데 이렇게 갚으시나요? 당장 그 명령 취소해요. 안 그러면 후회하게 될 겁니다. 모든 메시지가 나중에 쓸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되었다. 그날 오후 혜진 씨가 찾아와 소식을 전했다. 어머니, 믿기 힘드시겠지만 지은 씨가 동네마다 다니며 시어머니가 미쳤다. 없는 얘기로 고소를 했다고 떠들고 다니고 있어요. 나는 씁쓸하게 웃었다. 예상했던 일이었다. 그뿐만 아니에요. 오늘 마트에서 모퉁이 사시는 박 여사님을 만났는데 민수 부부가 어젯밤에 찾아와서 어머니 은행, 계좌나 숨겨둔 돈 얘기를 물었다고 하더라고요. 내 속이 철렁 내려앉았다. 그들이 이제 이웃들까지 건드리기 시작한 것이다. 뭐라고 하셨어요?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죠. 괜히 휘말리지 말라고도 했고요. 하지만 걱정돼요. 두 사람, 이제는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어요. 그날 저녁, 나는 마당에 화분에 물을 주다가 낯선 차를 발견했다. 안에는 카메라를 든 남자가 앉아 있었다. 내가 쳐다보자마자 그는 차를 몰고 사라졌다. 며칠 뒤부터는 감시가 더 심해졌다. 다른 차, 다른 얼굴들이지만 늘 누군가가 내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장을 보러 나갈 때, 은행에 들를 때, 심지어 병원에 가서 부러진 팔을 검진받을 때조차 그들의 카메라는 나를 따라다녔다. 그건 분명한 괴롭힘이었다. 나는 그들이 조직적으로 나를 압박하고 있다는 걸 뼈저리게 느끼고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지은이 내 주치의와 은행 직원, 심지어는 도시가스 검침원까지 찾아가 스스로를 걱정 많은 며느리라 소개하며 내가 치매 증세를 보이고 있다고 떠들고 다닌 사실이었다. 순자 어르신, 어제 며느님이 제 진료실에 와서 어르신의 정신 상태를 물어봤습니다. 낯선 사람들에게 돈을 막 나눠주고 계신다며 누군가가 악용할까 걱정된다고 하더군요. 의사 선생님의 전화는 민수 부부가 나를 무능력자로 몰아가려 한다는 걸 확실히 보여줬다. 선생님, 저는 정신이 멀쩡합니다. 오히려 아들과 며느리가 제 당첨금을 빼앗으려고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짧게 상황을 설명하자 의사가 잠시 침묵하다가 제안했다. 정신건강검사를 공식적으로 받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야 혹시 법정에서 문제가 되더라도 확실히 기록이 남습니다. 나는 주저하지 않고 동의했다. 그들의 계략에 맞설 방패가 필요했으니까. 한편 지은의 온라인 활동은 날이 갈수록 악랄해졌다. 처음에는 단순히 돈 문제로 나를 욕하더니 이제는 내가 망상에 시달리며 가족을 위협한다는 거짓말까지 꾸며냈다. 내 몰래 찍은 사진까지 올리며 글을 남겼다. 시어머니가 로또에 당첨된 뒤 완전히 달라지셨어요. 이제 가족까지 믿지 못하세요. 욕심이 노인을 어떻게 망가뜨리는지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댓글에는 친척들과 지인들이 검사 좀 받아보셔야 한다. 아들 부부 생각도 좀 해라. 같은 글을 남겼다. 내 평판은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다. 결정타는 지은이 배를 어루만지며 우는 영상을 올린 것이었다. 이 아이가 걱정돼요. 시어머니 스트레스 때문에 하루하루 버티기 힘들어요. 왜 할머니가 돈보다 손주의 행복을 외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영상은 순식간에 퍼져나가며 나를 괴물로 만들었다. 그 무렵 김 변호사에게서 다급한 연락이 왔다. 어르신, 민수 씨 부부가 방금 민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을 뿐 아니라 어르신이 재산을 관리할 능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내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이번엔 법정 싸움이었다. 그게 무슨 뜻인가요? 2주 뒤 재판에 출석해 정신적으로 온전하다는 걸 증명해야 합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는 이미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다. 돈을 잃을까 두려운 게 아니었다. 만약 판사가 내가 무능력하다고 판단하면 민수가 내 후견인이 되고 내 삶과 선택권, 재산 전부를 쥐게 된다. 나는 법적 포로가 되는 셈이었다. 다음 날
나는 35억이 예치된 은행을 찾아가 지시를 변경했다. 혹시라도 제가 무능력자로 판정되거나 수상한 상황에서 죽게 되면 이 돈은 곧바로 기부되고 그 사유가 공개되도록 해주세요. 은행장이 놀라며 물었다. 위험에 처해 계신 겁니까? 나는 지은의 온라인 글, 소송 서류, 그리고 그동안의 괴롭힘 증거들을 보여주며 답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진실이 밝혀지도록 해야 합니다. 그날 오후 나는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다. 로또에 당첨된 뒤 가족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노인의 이야기를 알리고 싶습니다. 이틀 뒤 신문 한 면에 기사가 실렸다. 로또 40억 당첨 노인, 아들과 며느리에게 협박당하다. 부러진 팔 사진, 지은이 쓴 글의 캡처, 내가 직접 밝힌 증언이 함께 실렸다.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방송국 기자들이 문을 두드렸고 그동안 나를 의심하던 이웃들이 사과했다. 무엇보다 노인 인권 단체들이 무료 법적 지원을 제안했다. 심지어 전국 방송에 출연 제안까지 들어왔다. 순자 어르신, 이 사연을 공개해 주시면 같은 고통을 겪는 노인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나는 흔쾌히 받아들였다. 그러나 가장 큰 반응은 민수와 지은에게서 나왔다. 그날 밤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집 앞에 나타난 두 사람은 미친 듯 소리쳤다. 엄마, 어떻게 언론에 우리 얘기를 퍼뜨릴 수 있어요? 문을 두드리는 민수의 손길이 마치 망치처럼 울려 퍼졌다. 나는 마침내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하고 제 집 앞에서 위협하고 있습니다. 10분도 채 되지 않아 경찰차가 도착했고 민수와 지은은 온 동네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수갑을 차고 끌려갔다. 이웃들은 휴대폰으로 그 장면을 찍어 SNS에 올렸고 그날 저녁 뉴스에도 보도되었다. 수갑이 채워진 채로 끌려가면서 민수는 마지막으로 고래고래 소리쳤다. 엄마, 이걸로 끝난 게 아니야. 결국 요양원 신세 지게 만들 거다. 그날 밤 몇 주 만에 처음으로 깊이 잠들 수 있었다. 세상은 이제 더 이상 나를 미친 노파로 보지 않았다. 민수와 지은의 민낯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다음 날 김 변호사에게서 연락이 왔다. 어르신, 어제 일로 상대 측 변호사가 소송을 철회했습니다. 더 이상 법정에 서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나는 전화를 끊으며 미소 지었다. 전쟁은 끝났다. 3개월 뒤 내 삶은 몇 년 만에 가장 고요하고 평화로웠다. 민수와 지은은 다시는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사랑이나 존경심 때문이 아니라 더 이상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언론 보도와 경찰 체포로 그들의 사회적 평판은 완전히 무너졌다. 민수는 다니던 자동차 부품 회사에서 잘렸고 지은은 일하던 명품 매장에서 해고되었다. 손님들이 노인을 폭행한 여자가 판단이 기분 나쁘다며 불매운동까지 벌였기 때문이다. 친구들도 등을 돌렸고 친척들마저 온라인에 부끄럽다는 글을 남겼다. 결국 이웃들의 따가운 시선을 견디지 못해 집을 정리하고 지은의 친정으로 이사 갔다고 혜진 씨가 전해주었다. 나는 내 집을 새롭게 꾸몄다. 벽지를 환한 색으로 바꾸고 가구도 전부 교체했으며 정원에 새 화분들을 가득 들였다. 그들이 남기고 간 도끼를 지워내는 일종의 의식 같았다. 남은 5억 원 중 일부로는 작은 아파트를 사서 성실한 젊은 부부에게 임대해 주었다. 월세 수입은 나에게 안정감을 주었고 동시에 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보탬이 된다는 만족도 컸다. 또 1억 원을 떼어 노인 학대 피해자를 지원하는 인권단체에 기부했다. 어르신의 용기가 수많은 노인들을 구하고 있습니다. 기부식에서 단체 대표가 내 손을 꼭 잡으며 말했다. 내 이야기가 방송된 전국 프로그램은 시즌 최고 시청률을 기록했고 나는 수백 통의 편지를 받았다. 자식에게 연금을 빼앗기거나 폭언 폭행을 당한 노인들이 당신 덕분에 신고할 용기를 얻었다고 썼다. 그중 가장 마음에 남은 건 대구에 사는 72세 할머니의 편지였다. 프로그램을 보고 용기 내어 아들이 제 돈을 빼앗는 걸 신고했습니다. 이제야 자유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은 수십억보다 값졌다. 6개월 후 나는 마트에서 지은을 우연히 마주쳤다.
배가 불룩하게 나온 채 수척해진 모습이었다. 나를 보자 고개를 푹 숙이며 도망치듯 계산대에 서 있었다.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지은 씨.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눈엔 진심 어린 부끄러움이 어려 있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금방이라도 눈물이 터질 것 같았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어머니께 상처 준 게 정당화될 수는 없지요. 나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가 차갑게 대답했다. 사과가 부러진 뼈와 무너진 신뢰를 되돌리진 못해요. 그래도 인정한 건 고맙게 생각합니다. 장바구니를 들고 나가다 문득 뒤돌아보며 덧붙였다. 아이가 태어나면 비로소 알게 될 겁니다. 엄마의 사랑이란 게 어떤 건지. 그날 밤 정원에 물을 주며 나는 생각했다. 이상하게도 분노도 만족감도 아닌 묘한 평온함만이 내 안에 남아 있었다. 나는 지은을 동정하지 않았다. 그녀가 저지른 일의 대가를 치르는 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러나 태어날 아이는 부모의 잘못과 상관없는 무고한 존재였다. 언젠가 그 아이는 부모의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어쩌면 그로 인해 더 나은 사람이 될지도 몰랐다. 민수는 체포 이후 나에게 단 한 번도 직접 연락하지 않았다. 하지만 친척을 통해 들은 소식은 충격적이었다. 그는 하루 종일 방에 틀어박혀 어머니 때문에 수십억 원을 잃었다며 자신을 불쌍한 피해자로만 여겼다 한다. 그는 끝까지 아무것도 배우지 못했다. 로또에 당첨된 지 1년 후 나는 서울 시내 한적한 동네로 이사했다. 이전 집이 나쁘지는 않았지만 아픈 기억이 가득한 공간에서 벗어나고 싶었다. 새 집은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주방과 정원, 그리고 무엇보다도 과거의 그림자가 전혀 없는 벽들로 나를 반겨주었다. 이웃 혜진 씨도 몇 주 뒤 같은 동네로 이사와 우리는 더욱 가까운 친구가 되었다. 일요일 아침엔 함께 국밥을 먹고 수요일엔 꽃시장을 돌며 장을 보고 오후엔 같이 차를 마시며 드라마를 시청했다. 피가 이어진 가족은 아니었지만 마음으로 선택한 내 진짜 가족이었다. 새로운 집에서의 일상은 평화로웠다. 아침 일찍 일어나 꽃에 물을 주고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며 신문을 읽었다.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자원봉사를 하며 노인들에게 편지 쓰는 법을 도와주거나 이야기를 들어주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리하던 앨범 속에서 5살 시절 민수의 사진을 발견했다. 인형을 끌어안고 환하게 웃던 얼굴은 너무 순수하고 맑았다. 순간 가슴이 저려왔지만 나는 후회하지 않았다. 그 아이는 오래전에 사라졌고 욕심에 사로잡힌 낯선 사람만이 남아 있었으니까. 로또 당첨 2년 뒤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다. 사회복지사였다. 박순자 어르신, 며느리 지은 씨가 딸을 낳았는데 두 분 모두 마약 밀매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아기는 국가보호시설에 있는데 친할머니께서 임시보호를 맡으실 수 있을지 여쭙고 싶습니다. 그 말은 번개처럼 가슴을 때렸다. 아무 잘못 없는 아기, 내 손녀였다. 그러나 다시 민수와 지은과 얽히는 게 두려웠다. 밤새 고민한 끝에 나는 결정을 내렸다. 다음 날 복지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아이를 제가 키우겠습니다.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전적 양육권을 가져야 합니다. 민수와 지은이 출소하더라도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걸 증명하기 전에는 아이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내 손녀, 내가 희원이라 이름 붙인 아이가 3달 된 아기 모습으로 내 품에 안겼다. 두 눈은 순수하게 빛났고 부모와 달리 따뜻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방 한 칸을 꾸며 희원이를 위한 아기 방으로 만들고 믿을 만한 보모를 두어 도움을 받았다. 하지만 밤에는 내가 직접 젖병을 물리며 자장가를 불러주었다. 민수에게 불러주던 그 노래를 이제는 그의 딸에게 불러주는 것이었다. 희원은 나에게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것을 되돌려 주었다. 조건 없는 필요와 사랑이었다. 돈이나 재산이 아닌 진정한 보살핌이 필요한 존재. 그 사랑은 순수했고 계산도 위선도 없었다. 어느 날 오후 희원이 내 무릎에서 잠든 채 정원 의자에 앉아 꽃향기를 맡으며 나는 생각했다.
나는 아들을 잃었지만 손녀를 얻었다. 돈 일부는 잃었지만 평화를 되찾았다. 피로 맺어진 가족은 무너졌지만 내가 진짜로 원하던 가족은 새로 생겼다. 그때 김 변호사에게서 전화가 왔다. 박 여사님, 민수 씨에게 5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아드님이 사과를 하고 싶다며 면회를 원합니다. 나는 잠든 희원을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다. 변호사님, 민수에게 전해주세요. 출소 후 진심으로 달라졌다는 걸 증명한다면 그때는 희원이를 만나게 하겠다고. 하지만 그 전에는 절대 안 됩니다. 이 아이가 교도소에 다니며 자랄 일은 없습니다. 그날 밤 희원이를 재워두고 국화차를 마시며 부엌에 앉았다. 집 안은 고요했지만 외로움이 아닌 평화로 가득했다. 나는 이제 두렵지 않았다. 미래가 선명했고 할 일이 분명했다. 이 아이를 강하고 독립적이며 진짜 사랑과 거짓된 사랑을 구별할 줄 아는 사람으로 키우는 것. 로또 당첨금은 아들을 잃게 만들었지만 내게 더 귀중한 것을 주었다. 두려움 없이 살 자유, 내 결정을 스스로 내릴 존엄성, 그리고 진짜 사랑으로 이루어진 새로운 가족을 만들 기회. 희원은 자라면서 분명 알게 될 것이다. 돈은 행복을 사지 못한다는 것. 그러나 정직과 사랑은 삶을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이라는 것을. 자존심과 평화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장 값진 보물이었다. 나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느낀 건 내가 진정으로 당첨된 로또는 돈이 아니라 마음의 평화라는 사실이었다. 끝없는 전쟁 같았던 시간은 마침내 끝이 났다. 나는 원수들을 무너뜨려서가 아니라 목적과 진짜 사랑으로 가득한 새로운 삶을 세움으로써 승리자가 될 수 있었다. 잘 자, 희원아. 나는 손녀가 자고 있는 방을 향해 속삭였다. 내일은 우리에게 더 아름다운 날이 될 거야.